리하오. 저는 한국공자학당 박홍영 총재님의 특별한 배려로 한국공자학당에 있는 특별 스튜디오에서 이 주역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조망하고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이 제목은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시론으로서, 곧 시험적인 논의로서 주역의 선후팔괴와 공자의 대동 소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장사 이름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용현 김묵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주역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선후팔괴라고 하는 것은 선천팔괴와 후천팔괴를 하나로 합쳐서 선후팔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자의 대동소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사상 내지 대동세계, 그리고 소강사회, 이 두 개를 합해서 제가 대동소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자면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역의 선천팔괴와 후천팔괴, 이것을 공자님의 대동사회, 그 다음에 소강사회, 이걸로 연결을 시켜가면서 현대사회의 각종 이 사회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실마리를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큰 틀로 우선 도입, 앞으로 순서는 도입, 그 다음에 문제제기, 그 다음에 전개에서 주역의 선후팔괴를 같이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선천팔괴를 대대교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훑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후천팔괴, 선천팔괴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후천팔괴겠죠? 후천팔괴를 유행변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대동사회와 소강사회를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곧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대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를 마무리할 이런 예정입니다.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 노래에 보면, 이 대중가요에 그 K-팝에 보면은 김신우라는 사람의 귀거래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유명한 가수분이 계셔가지고 차마 제가 이 노래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읽기만 할게요.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 아래 땅이 있고,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땅이 있고, 자, 그래서 하늘 아래 땅이 있는데 그 위에, 그 위는 곧 땅이죠. 땅 위에 내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결국에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사이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인간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가 있을 것이고 땅의 질서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우선 하늘이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범자연, 자연 전체, 또는 뭐 우주 천지, 뭐 천지 자연,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재정의한다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환경, 곧 자연이나 환경 속에 존재한다는 것, 또 자연이나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런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 내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동양 고전 중에 하나인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면 인법치,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다시 인법치,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노자의 이 어떤 이 도가 사상이니 뭐 노장 사상이니 이런 어떤 범주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선 쉽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상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 제도, 규율. 법과 규율을 합하면 법규.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인간이 왜 지켜야 할까요? 법을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1 플러스 1의 존재, 결국에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인 집단, 이것이 곧 사람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서양의 이 그리스 철학자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 사회를 이루고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둘 이상.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둘 이상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규율 또 지켜야 할 공동체적인 질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질서. 그러는데 우선 거기까지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법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법자는 이 앞에 있는 삼수변 더하기 이 갈 거자인데 삼수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예, 우리 한자 한문 잘 아시는 우리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 삼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이죠, 물. 그러면 이 법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법자라고 하는 것은 곧 가장 기초적으로 말한다면 물이 흘러가는 모습, 모양 이런 거예요. 자, 물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높이가 이 편차, 이 높이 차이가 커지면 물이 세게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높낮이가 별로 없으면 또 이 완만하게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물의 양은 같은데 길이, 이 수로가 좁으면 빨리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로가 넓어지면 천천히 흘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기본적인 이 자연 질서 또 환경에 맞춰서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잘 따른다는 의미를 여기서 끌어낼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출을 함으로써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다, 어려운 말로는 법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받다, 본보기로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인법치, 사람은 이게 주어겠죠. 이게 법 삼는다, 본보기로 삼는다, 무엇을? 땅을.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인법치,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 또는 법 삼는다, 또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사람은 땅을 본보기로 한다, 땅을 법 삼는다, 땅의 질서를 따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뭐예요? 우리 총재님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뭔가요? 그렇죠. 땅이지요. 예. 그래서 럼파띠.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보기로 삼고 그 다음에 법 삼는다. 그러면 땅이 전부냐? 땅이 전부가 될 수가 없겠지요. 땅에서 만물이 자라지만 이 만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늘의 태양이고 곧 하늘이겠지요. 그래서 땅은 하늘을 법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시운행의 이치에 따라서 땅 위에서 자라는
초목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초목을 먹고 사는 이 동물들의 생태계도 달라지지요. 곰은 겨울잠을 잘 것이고 뱀도 역시 겨울이면 겨울잠 자러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쉬우니까 사람은 자연을 본받고 법삼고 땅을요. 그 다음에 땅은 하늘을 법삼고. 그럼 하늘은 임의적이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곧 제어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늘도 또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곧 천법도라고 해서 하늘은 도를 법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지운행의 이치, 뭐 이 정도 또는 어떤 진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천지운행의 이치 또는 진리. 우리가 어디 길거리 가다가 혹시 도를 아십니까? 해서 어떤 그런 이상한 의미의 도가 아니라 퇴색된 도,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하게 빠진 왜곡된 도가 아니라 여기서의 도는 아마도 천지자연의 어떤 운행 질서, 운행 이치, 그 다음에 대자연의 진리 뭐 이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도를 법삼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도는 어디서 툭 떨어졌냐? 그게 아니고 도는 자연을 법삼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사람은 궁극적으로 법삼고 하다 보니 결국에 사람은 자연을 본보기로 삼고 자연을 법삼으며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영특하고 똑똑하니까 금세 알죠? 아까 조금 전에 살폈던 자,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위에 내가 있으니 할 때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은 자연 또는 환경 속에 존재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소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질서를 준수하는 게 어떤 생존 또는 번영에 유리하겠어요? 우리 단장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은 어떤 궁극적으로 자연과 환경, 곧 어떤 자연의 질서, 이거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어겨야 할까요? 따라야죠. 따라야지요. 예,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예, 노래방 가면 늘 만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에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자연 질서, 곧 환경적 질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잘 갖고 와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게 되면 자,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면 결국에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무질서한 상태, 곧 아노미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인간 사회가 혼란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렀으면 자식은 거기에 맞게끔 급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호가 내쉰다는 뜻이에요. 내쉴 호흡 하고 내쉬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마셔야 되죠. 그렇죠. 흡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치지요. 그것이 곧 질서인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을 했으면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고받음인 것이고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간은 자 여기서 이제 소결론은 우리 인간은 각종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야 한다. 각종 질서를 따라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날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 총재님 보실 때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는 이 질서를 잘 따르기 때문일까요? 따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예,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바탕에 두고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 제기를 해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서 해결할 것인지 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 그래서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와 이제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들인데 이 현대사회라고 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실제로 이 서양에서 어떤 발생한 산업사회로 인해서 또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결부되면서 지금 현재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를 넘어서 초고도화된 상태에서 결국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어떤 것에 기인해서 각종 병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배금주의 사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지금 서방 선진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요. 자, 인구 문제. 또 그 다음에 이 개발도상 국가들,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또 남아메리카 인구는 많이 나는데, 인구는 많이 출생하는데 많이 낳는데 또 먹여 살릴 어떤 이 재화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균형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무질서와 비슷한 말로 쓸게요. 그래서 어떤 인구 문제가 지역별로도 문제지만 또 지구촌 전체로 보더라도 결국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예, 이 노동 문제, 물론 맹자님도 노심자와 노력자라고 해서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 곧 정신 노동자, 그 다음에 육체 노동자 분리를 해가지고 이 노심자들은 관리 감독을, 노력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어찌됐건 이 노동 문제는 결국에 이 생산관계 문제와 결부되면서 결국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생산관계 문제와 결부된 노동 문제, 또 실제로 개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문제, 또 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문제, 노동력은 넘쳐나는데 맞는 인력이 없는 것, 일은 하고 싶은데 맞는 회사가 없는 것, 일종의 노동에서의 미스매칭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예, 노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역시 또 뭐예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조화, 역시 무질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 다음에 빈부격차, 예,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빈부격차가, 또 물가가 폭등하면서 또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극심화되고 있죠. 그런 어떤 문제, 부부가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살고, 역시 질서 균형 조화 깨졌지요. 무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정보력이 곧 돈이 되는 이런 사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이 개발이 된다더라, 그 어떤 정보가 곧 돈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역시 유산자들, 가진 사람들이 고급한 정보를 가지고 가성비 높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또 역시 부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늘리게 되지요. 가난한 사람들, 빈자들, 또 소외된 계층들, 노령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주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의 이 정보 격차가 또 심해지면서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신분 질서가 세습될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역시 이런 격차들 문제 뭐예요? 질서, 균형 질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 질서가 깨져버린 무질서한 상태인가요? 무질서한 상태가 되겠지요. 예. 또 역시 탄소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 문제, 환경 문제는 사실 이 어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구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이 환경 문제 속에는 또 역시 이 서방 선진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또 저개발 또는 후진 국가들, 이 사이에 어떤 이 산업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이 지구 위기를 막아보자라는 것,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거에는 우리가 찬성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앞선 기술을 가진 서방 선진국들이 나머지 국가들한테, 저개발 국가들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환경 문제 속에는 역시 또 이런 어떤 격차의 문제가 밑에 깔려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모두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 인간이 자연 질서 내지는 천지자연의 운행 이치에 맞는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그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자꾸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역시 우리 특정 지역을 또 우리 문화권 지역을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결국에는 지금 현대 사회는 질서 정연했던 상태에서 자꾸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상태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 있는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 가기 전에 지금 현재는 각종 질서가 어떤 무너지고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특이하게 항상 보면 인간 세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지요. 자, 결국에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하고도 유사하냐면 이 기독교의 이 성경 구약 성서에 있는 창세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는 결국에 질서 정연한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안정된 사회였죠.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역시 무질서한 상태로 추방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실마리를 어떻게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각종 질서를 회복하면 되는 거죠. 무질서한 상태가 문제라면 그 무질서한 상태를 해결해서 질서 있는 상태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방법은. 자, 그래서 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을 저는 주역의 선천팔괴를 이 정태적인 의미의 곧 대대교역이라고 하는 것, 어려운 말이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선천팔괴를 정태적 상태, 움직임이 없는 안정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태는 이런 안정된 상태의 대대교역, 대대라는 말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일부러 한자를 안 썼는데 대대교역 상태. 그래서 이것을 공자님이 말한 대동사회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후천팔괴를 이제 문왕의 후천팔괴를 동태적인 곧 자기 역할을 찾아 나서서 움직이는 그런 유행과 변혁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그것을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 소강사회로 놓고서 이 두 개 어떤 선천팔괴적인 이런 정태적 질서를 통해서 대동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이 후천팔괴를 통해 이 동태적 상태인 이런 유행 변혁을 통해서 또 한마디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찾아서 가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소강사회로 놓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대동사회로 가야 함을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 없었죠? 예.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갑니다. 이게 많이들 보셨죠? 수도 없이 많이들 보셨고, 이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뭐 천주역, 만주역이라고 할 정도로 천 가지 말이 있고, 논리가 있고, 해석이 있고, 또 만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해석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는 모든 걸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 기본적인 핵심,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실마리를 얻어내는 그쪽으로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복희 선천팔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문왕 후천팔괴라고 하는 건데, 뭐 그냥 봐서는 몰라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모르면. 그냥 무슨 뭐 짝대기, 무슨 뭐 그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쪽이 선천이라고 해서 이 앞선자예요. 앞선. 그 다음에 여기는 뒤후자. 그래서 여기는 선천팔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후천팔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삼왕오제 중에 보통, 뭐 삼왕의 개념도 또 다르지만 삼왕오제 중에 보통은 그래도 첫 번째로 꼽는 복희, 우리 태호 복희가 만들었다고 하는 선천팔괴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주나라의 어떤 시조, 창업주 문왕이 유리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은나라 마지막 왕, 이 하상주, 상나라의 후대 지역, 후대 시대를 은나라라고 하지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 걸주라고 해서 아주 그 폭군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이런 주지육림에서 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 무수히 충신들을 갖다 죽이고 뭐하고 할 때, 그때 이 문왕이 유리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유리옥은 어디냐면 지금 중국의 위치로 봤을 때 그 서북 쪽이에요. 서북 쪽. 그래서 거기 갇혔을 때 이 주역의 이치를 궁구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그려낸 그림이 이 후천팔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팔괴는 통상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읽을 수 있죠.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에서 8개 괴, 이것을 선천팔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물상의 형태로 보자면 이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천, 하늘천, 천택화뢰, 그 다음에 또 풍, 수, 산, 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 깊게는 안 들어갈 예정이니까 하여간 뭐 하늘이요, 그 다음에 연못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여기서는 크게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제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다라는 뜻 정도, 그 정도면 다음 장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 흔들림 없이 매우 안정된 상태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감, 간, 진, 손, 이, 곤, 태, 건에서 하늘이 이쪽 서북쪽, 하늘이 서북쪽에 가 있고, 곧 아까 말씀드렸던 문왕이 유리옥에 갇혔던 그 지역처럼 이 서북쪽에 하늘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디예요? 서남쪽에 땅이 가 있는, 뭔가 아까 왼쪽 선천팔귀에서는 하늘과 땅이 제 자리를 정확하게 차지하고 있는 안정된 상태였는데, 지금 오른쪽은 마치 중국의 지형처럼, 중국의 지형은 어때요? 이 서북쪽이 높고, 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평야지대를, 서쪽이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고 동쪽이 해안 또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떤 이런 것처럼 뭔가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울어진 상태 이 자체를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가자는 거냐면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현 상태.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가수 단장님. 네. 기울어진 상태라면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냥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서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기울어진 상태를 평평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역시 예, 대단하시죠. 예, 띵하오.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것처럼 현 상태를 말한다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그냥 실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적으로 명확한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정리한다면 복희 선천팔귀는 매우 안정된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후천팔귀는 뭔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려는 어떤 그 노력의 과정을 이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 프리마이즈. 자, 이제 선천팔귀, 후천팔귀, 복희 선천팔귀, 문왕 후천팔귀, 뭐 계략적으로라도 알겠죠. 우리 전혀 모르는 우리 선생님, 고개 끄덕끄덕, 눈 찡긋.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쥐 따올러. 예, 바로 그 이야기. 모르는 것도 우리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어떤 금세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로 쉽게 마음이 통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우리 박홍영 총재님이 늘 말씀하시는 문화의 힘이고 문화의 저력이 이게 바로. 문화는 쉽게 동화되면서 하나가, 한 가족이 금세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대동세계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자, 선후팔교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예, 없으시죠? 예. 그 다음, 설명을 워낙 잘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예.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선천팔괴를 다시 한번 조금만 심화해서 보게요. 선천팔괴와 대대교역이라고 있는데, 대대교역은 사실 두 말의 그 합성어예요. 대대라는 말을 달리 한번 말하면, 예, 어떤 대하여 기다림을 뭐 짝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도,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어떤 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교역이라는 말은 여기서 교는 교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귄다는 뜻이에요. 사귀려면 최소한, 우리 양 선생님, 사귀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2명. 천재입니다. 천재. 사귀려면 최소한 둘이 있어야 돼요. 혼자 사귈 수도 있어요. 그걸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뭐라고?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사귀려면 최소한 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대대교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대대교역은 서로 가운데 구심점을 놓고, 중심을 놓고 서로 이게 마주보고 있는 것들끼리 서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대대라는 말이고, 이게 교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서로 마주보면서 사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시선을 돌릴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사귀고 있어요. 서로 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마음이 동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상태는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귀선천팔교에는 우리 그 설괴전의 제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일부만 따왔는데, 천지정위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곧 여기 있는 하늘과 땅이 자리를 딱 정해서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산택통기, 이게 산이에요. 산과 연못이 서로 통해요. 자,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산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또 거기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어디에 모이게 돼요? 연못에 모이게 되고, 연못에 모여서 또 그게 증발이 이루어져서 또 산에 비가 내리면서 서로 통하지요. 그렇지만 산과 연못이 움직입니까? 산과 연못은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지요.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질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택통기, 그 다음에 뇌풍상박, 이게 우레, 그 다음에 바람. 자, 우레가 일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일고, 바람이 일고 우레가 일고, 그러면서 또 역시 천지자연의 이런 조화, 질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물과 불, 이게 이제 여기가 뇌풍상박이었고, 그 다음에 수와 불, 이건 뭐 한국어로는 뭐 사자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자로 읽기도 하고, 뭐 야자로 여러 가지 읽는데 큰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그걸 갖다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자적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물과 불은 있으면 물이 불을 꺼요. 근데 여기서의 물과 불은 서로 쏘거나 그 다음에 상대를 해치지 않아요. 서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이게 바로 안정된 상태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공전이 말하는 이 대동사회적인 이런 안정된 상태를 여기서 추출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가 아주 강한 양의 음양으로 따졌을 때 아주 강한 양의 기운이에요. 아주 강한 양의 기운입니다. 여기는 아주 강한 음의 기운이에요. 음과 양은 서로 양이 좋고 음이 나쁠까요? 아니죠. 우리 양 선생님 더 잘하시네요. 음과 양은 평가적이고 가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음과 양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자, 여기서 양과 음이 동시에 같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이 양 주변에는 얼마나 이 오묘한 생각을 담고 있냐면 양 주변에는 여기 음이 있고 강한 양이 있으니까 이 강한 양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역시 음의 궤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강한 양 주변에는. 그 다음에 강한 음의 주변에는 반대로 뭐가 모여 있겠어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고, 매우 안정된 상태인 걸 또 알겠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음과 양이 짝을 이루고 전부 다 음과 양이에요. 천지 양음, 그 다음에 또 산택 양과 그 다음에 또 뭐 뇌풍 양과 그 다음에 수화 양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선천팔계는 매우 균형 조화를 이루게끔 아주 안정적으로 포석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태적인 성격이 곧 안정적인 상태라고요. 정태적인 상태이면서 서로 마주 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사귀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 맞죠? 예,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대동사의 모습과 유사하죠? 그런데 후천팔계, 문왕의 후천팔계로 가면 이게 흐트러진다고 그랬죠? 여기가 가장 강한 양, 여기가 가장 강한 이렇게 있어요. 뭔가 치우쳐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상태가 이 어떤 일종의 케이아스, 카오스, 혼돈 이런 상태라고 가정해요. 가정을 하고 어떻게 질서를 찾아갈 것이냐.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질서가 유지됩니까? 질서가 찾아오나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정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도 우리가 과도하게 오폐수를 강물에다가 많이 쏟아붓는다거나 이러면 자정 능력을 넘어서서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연도. 그런 것 마냥 인간이 개입을 하면 뭔가 균형 조화가 깨지기 쉬워요. 그러면 깨져버린 균형 조화는 가만히 내버렸을 때, 방치했을 때 질서 회복이 될까요? 방치했는데 질서 회복이 되나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질서를 찾아가려는 노력. 그럼 노력은 혼자서 합니까? 사회 전체가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후천팔계에서는 뭐를 하고자 하느냐? 각자의 위치를 정해서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팔계를 놓고 뭐라고 하느냐? 설계전 5장 이야기입니다. 3장, 아까 선천팔계는 3장 이야기를 끌어왔던 거고 후천팔계는 5장 이야기로 대입을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설계전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자, 제 황제라고 칩시다. 물론 이것을 뭐 북극성으로 보기도 하고 뭘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일단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일단 황제 또는 뭐 우두머리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제 황제는 나온다. 어디에서? 진. 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진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예, 동력동이에요. 동쪽에서 우리가 보자면 동쪽에서 새롭게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동쪽을 새롭다. 동쪽을 한국어로는 새라고 이야기해요. 새. 예,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한반도 지역에서 봄철에 동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태백산맥 넘어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라고 해요? 새바람 또는 높새바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신바람은 좀 다른 측면이고, 예, 그럴 수 있죠. 새신. 예, 맞습니다. 우리 총재님의 문화적인 힘은 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동쪽에서. 자, 제출호진.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릿속에 해 뜨는 걸 생각하면 돼요.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이 돼서 이제 이 동남 간방으로 가면 물론 아까 선천팔계도 방위를 나타냅니다.
우리 총재님이 늘 강조하시는 방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남 간방으로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호손, 손괴에서 이 재는 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손괴에서 가지런해. 해가 뜨고 보니까 만물이 가지런히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다 지금 현재 웨이팅 상태, 대기 상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커나가죠. 우리 봄철에 또 초여름에 또 가을까지 이 온갖 곡식들이 자라나는 모습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아름답습니까? 그것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늘 노력하면서 새롭게 커나가는 거잖아요. 질서를 찾아가는 거죠. 재호손. 그 다음에 상견호리.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이 리자는 밝을 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밝다는 뜻이에요. 남쪽이 밝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순임금 같은 경우에도 요순우탕 할 때 이 순임금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치를 워낙 잘했는데 그 정치의 방법이 오직 하나였다고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었을 뿐이다. 남면이의라고 말을 하죠.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그 말이 뭐예요? 자연 질서를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자손인 황제가 태양 기운을 받아서 자연 질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 북반구 지역에서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남쪽을 봐야 되겠죠. 해가 남중을 하잖아요. 남중을. 그래서 남쪽을 보고 앉아서 있었을 뿐이다. 남면이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남쪽이 환하고 밝아요. 정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상견호리, 서로 비춰봐요. 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게 바로 상견호리. 그 다음에 그렇게 앉아만 있어서는 될까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서 일들이 일어나게끔 치역호곤. 예, 일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일을 이룬다, 이르다. 곤꾀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는 일을 이룬다라고 봐도 되겠지만 하여간 땅 위에서 만물이 쉼없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땅 위에서 만물이 쉼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땅 위에서 무슨 부단히 일을 해요. 개미는 개미대로. 그래서 영국의 그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은 이 더 웨이스트랜드라고 하는 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봄철을 맞이해서 이 대지에서 수없이 헤라클레스도 해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대지가 일궈내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만물이 소생하고 생장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런 것처럼 땅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쪽인 태.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서쪽이니까 가을이겠죠. 계절적으로. 가을이 되니까 이제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어서 이제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먹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나누는 것도 기쁘고 다. 모두가 기쁜 상태. 그래서 열언호태, 기쁨. 얘는 기쁠 열자예요. 말씀설이 아니고. 열언호태, 태괴에서는 기쁨의 말을 남겼지요.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결실. 그 다음에 전호건. 이제 건으로 왔어요. 여기서 왜 싸운다고 하느냐? 건에서 왜 싸우냐?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서 있다가 은나라 주왕을 물리치는 뭐 싸움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자유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건에서 싸운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을이 지나면서 깊은 겨울로 가잖아요. 겨울은 음이 강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여기서 매우 서로 하루는 좀 따뜻했다, 하루는 좀 추웠다 하면서 계속 다투는 어떤 양상을 이렇게 전호, 건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요. 전호, 건. 그 다음에 노호감. 수고로울 노자예요. 감꾀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물이 왕성한, 음의 기운이 왕성한 상태, 또 뭐라고 하느냐면 구덩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덩이. 구덩이에 갇히는 것. 그래서 가을에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겨울철에 씨앗이 새로운 봄철에 나기 전까지 씨앗이 그 저장고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롭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언, 호감, 호한. 이 간꾀, 동북방이죠. 이 간꾀에서 어떤 말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구구절절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진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선천팔계는 어땠어요? 돌았어요?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그런데 후천팔계로 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제출호진. 그래서 진, 손, 이, 곤, 태, 건, 감, 간 이렇게 해서 팔계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돌고 있다. 이 돌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유행. 흐를 유자, 갈행자예요. 흐를 유에 갈행. 자,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곧 뭐라고요?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위치 정하기,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것, 노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 자, 그 다음에 변역. 이거는 뭐 변한다. 변한다는 뜻이겠고. 유행 변역.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한 바퀴가 돌고 또 1년이 순환하고 이런 이치를 여기에서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때? 이해하시겠나요? 예. 충분히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후천팔계는 동태적인 유행 변역의 내용을 암암리에 담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선천팔계 대대교역이었고 서로 안정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후천팔계로 오게 되면 서로 흐트러진 어떤 무질서한 상태, 엔트로피 상태에서 어떤 네트로피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위치 찾기, 그 다음에 위치를 찾아서 가는 과정, 노력, 이걸 갖다 지금 현재 순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 이제 어떻게 대동사회와 소강사회로 연결할 것이냐. 대동사회는 여기 뭐 큰배, 가틀동, 뭐 한가지동 이런 뜻인데 하여간 쉽게 말해서 대도가 행해지던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으로서 뭐 좋은 말들 다 있지요. 한마디로 매우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안정된 상태, 좋은 사회, 이상사회, 아까 서양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일컬어서 대동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삶을 마칠 곳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에게 일할 곳, 직업이 마련되어 있고, 어떤 마련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 대동사회에서는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태만하게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 하고자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위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더 행복이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대교역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선천팔계에서 이끌어냈던 정태적인 상태, 안정적인 상태라고 해요. 정태적인 것은 대대교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소강사회. 분신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되고, 부자지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독하게 해야 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하게 해야 되고, 부부간에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화합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해요? 뭐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의 과정이 이 속에는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를 동태적인 유행, 변혁으로 놓고 일종의 공자님이 그나마 이 상태로라도 가자라고 강조했던 소강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선천팔계, 후천팔계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포적인 이 질서, 또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소강사회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 대대교역의 상태인 선천팔계의 대동사회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었죠? 자, 그래서 대동과 소강. 자,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은 전부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자, 복희 선천팔계는 서로 각각의 궤들이 서로 균형 안정을 이룬 상태로서 어떤 정태적인 안정적인 이
대대 교역을 통해서 이 대동사회를 의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공자님이 말한 대동사회는 곧 무슨 이야기예요? 각자의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서 굳건하게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또 지구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는 처음 살펴봤듯이 빈부격차, 정보격차 등의 각종 노동 문제, 인구 문제, 모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는 이런 무질서가 극에 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동사회로 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 문왕 후천 8괴를 법삼아서 이 소강사회를 지향하면서 결국에 제출호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루, 1년 돌고 돌면서 어떤 올바른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이 소강사회적인 질서를 찾아보자.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때? 이해하겠습니까? 예,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면. 질문. 우리가 이제 그 8괴를 보면 예.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왜 1권, 예. 5선, 예. 2태 예. 이렇게 써 있는지 예. 잘 정리가 쭉 되면 1권천, 2태, 택, 예. 이와 사진네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하면 예. 그 공부하는 데 더욱더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이 재현을 하고자 하고 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범위 밖에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64괴를 이렇게 해서 88, 이쪽으로 8 해서 88의 64괴를 이야기할 때 통상적으로 건태이진, 손감간곤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관행이기도 하고, 우리 현재 통행본 주역에서요. 우리 백서 주역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백서본에서는. 통행본 주역에서는 이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걸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여기 하도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요. 예. 그래서 용마 부도지형이라고 하는 하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연역을 해내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이야기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후천 8괴도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면, 이 후천 8괴는 낙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낙서하고 연결이 되면서 역시 오늘 범위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낙서는 결국에 이렇게 구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제갈공명의 팔진도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구장산술에도 보면 나와요. 이게. 구장산술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게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9개의 숫자, 1부터 숫자를 9까지 써서 9개의 숫자를 여기에 배열해가지고 각각의 합이 15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연변술. 거기에 나온 말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5,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여기서 1이죠. 1. 잘못했네. 잠깐만요. 지우고. 자,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 순서가 맞지요. 1, 2, 1, 1, 2, 3, 4, 3, 4, 5. 5는 중앙이니까 중토, 5토, 중앙토 비워져 있고, 그 다음에 6, 7, 8, 9. 이게 낙서 구궁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지금 이제 여기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재밌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좀 더 가면,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오늘 내용이 아니라서 말 안 했지만, 여기서 이제 금화가 우리가 원래 오행으로 따지면 목화, 토, 금, 수가 되잖아요. 순서가. 근데 이 구궁, 이 후천 8괴로 오면 금화가 자리를 바꿔요. 또 금화 교역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범위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래서도 역시 이 속에는 무질서한 상태를 전제로 질서를 찾아가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면 똑같은 식물이에요. 예. 이 한국에서는 이거를 뭐 망초, 또 망초대, 뭐 개망초라고도 하고, 또 계란꽃이라고도 하고, 달걀꽃이라고도 하고, 뭐 계란 후라이라고도 해요. 근데 똑같은 식물이에요. 이게 왜 개망초냐면, 이 한국에, 미국의 어떤 그 곡물 원조가 올 때, 그때 이 풀이 따라와가지고, 나라 망할 때 따라온 풀이라고 해서 개망초라고 하는데, 예, 근데 뭐 이렇게 예쁘기도 해서 또 계란꽃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똑같은 꽃인데, 이거는 한밤중이에요. 이건 한낮입니다. 한밤중이면 이 꽃들도 아물어요. 한낮이면 환하게 펴져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거는 결국에 뭐예요? 각자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요. 지키는 그 자체는 일종의 선천발효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 낮에는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또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활짝 펼칩니다. 근데 밤에는 이슬 내리죠, 뭐하죠 하니까 또 공기가 무겁잖아요. 하강기류로. 무거우니까 잎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닫는 거예요. 식물들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 현대사회의 인구 문제, 빈부격차, 그 다음에 노동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보격차,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 있는 현실, 문제적인 현실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만 할 것이냐.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 식물들도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각자의 위치를 상실한 데서 오는 무질서에 있는데, 그 원인도 알고 현상도 알고 원인도 아는데 그걸 방치할 거냐고요. 방치하겠어요? 우리 총재님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해결책을 찾아 나서 노력을 해야 되죠. 예, CSN님이. 네, 감사합니다.